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Print and Practice 국어 파트 1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티입니다. 네, 이제 독서 마지막 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세 지문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게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시문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제고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번으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과 친구들이 주로 6번이나 10번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8번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2024학년도 9월에서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로 결국 브레턴 우즈가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킬러 문항이라고 지정이 되어버려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문 이해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걸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문 내용,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때까지 출제했던 지문들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브레턴 우즈거든요. 네, 모두가 아마 동의할 거예요. 네, 그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지만 마지막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또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우리 동일론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2024학년도 6월인가? 네, 썰 얘기 나오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하,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질문의 핵심은 정신과 물질은 별도의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포함 관계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질문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약간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정신과 물질, 그러면 정신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거라면, 생각을 할 때 별도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만약에 별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별도로 존재하는 거라면 정신이라고 하는 걸 물질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정신과 물질은 포함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컴퓨터 같은 거는, 컴퓨터는 전부 다, 모든 게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죠? 컴퓨터는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컴퓨터는 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네. 컴퓨터는 정신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신과 물질이 별도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건 별도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신도 어떤 물질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컴퓨터도 물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컴퓨터도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뭘 포함할 수 있을 겁니까? 그렇죠. 정신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이제 질문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일론과 이원론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하는 지점인 거예요. 네,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지금도 정신은 물리적인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밑에 거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정신을 가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가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밑에 거에 이제 이원론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물질 중에서 육체라고 하는 거, 물질은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 조성을 띈다. 그러면 화학적인 조성이라고 하면 뭐 이제 어떤 원자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뭐 물질이 뭐 어떤 큰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는 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정신은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화학적 조성을 띠는 것도 아니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원론의 입장이라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에 견졌다는 얘기는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동일론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한 거냐면 그러면 얘를 밑으로 당겨가야겠다. 네. 이원론 사람들은 잠깐만요. 제가 아직 기계가 날 별로 안 좋아해. 네. 이렇게 땡겨 올게요. 네. 그러면 이원론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죠? 동일론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정신이라는 것도 두뇌의 상태일 뿐이다. 두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또는 육체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것도 두뇌의 상태인 거니까 그러면 원자 화학적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뇌의 어떤 일부분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동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론과 이원론이 대립하고 있는 거고요. 괜찮죠?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동일론이죠. 그러면 이 동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은 그러니까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 정신이 만약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검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 그러면 존재한다.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 즉 이원론이죠.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동일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원론을 반박해서 거봐 그러니까 독립된 거 아니야. 동일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제 1문단에서 글의 전개 방향이 전부 정해졌어요. 그러면 글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요? 글의 전개는 동일론 사람들이 이원론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맞죠? 자신의 주장을 맞다라고 증명할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2문단으로 가십시다.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원론의 주장을 먼저 제시해주네요. 이원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정을 해야 된다. 정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나 X선 같은 것들이 이런 존재니까 정신도 원자나 X선이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을 해야 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그럼 이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원론자겠죠.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자 그럼 이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X와 Y가 동일한 것이라면 똑같은 특성을 가질 거다. 라이프니츠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건 뭐냐면 x와 y가 동일하다면 x의 특성과 y의 특성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이원론자인 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아니고 이원론자는 이걸 끌고 와서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걸 끌고 와서 이원론자의 주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원론자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정신에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X는 정신이 되는 거죠. 맞죠? X나 Y나 상관없이 어떤 정신의 특성과 물질의 특성이 달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신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 즉 정신만 갖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정신과 물질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특성이 똑같아야 같은 대상이라니까.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대우를 친 겁니다. 네, 논리학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우를 친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막 굳이 논리학 용어까지 끌고 오면서 이 지문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국어가 너무 말장난과 그 말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국어가 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제가 뭐 물론 완벽한 해설을 위해서 대우라는 개념까지 끌고는 왔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자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만 나오면 이제 힘들어요.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어떤 특성? 정신만 갖고 있는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데카르트가 언어, 수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은 정신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야. 물질은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물질은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은 달라. 그래서 이원론이야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is 무엇입니까? 앞에서 요게 기억이 나면 참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상관없어요. 뒤에 가면 나올 거거든요. 네, 이게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뭐 레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언어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뭔가 이제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를 뭐 하는 사람이 등장하겠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하네. 그러면 다시 이원론자를 반박할 사람은 누구지? 동일론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동일론자의 주장이 드디어 제시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됐다. 오케이. 데카르트를 어떻게 반박할 거야? 컴퓨터도 언어해 라고 반박한다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반박은 뭐겠어요? 컴퓨터도 수학적 추론을 해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데카르트의 주장은 완벽히 반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시해야죠.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는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오케이. 컴퓨터의 언어는 정도만 좀 덜 할 뿐이지 인간에 비해서 종류는 같다는 거예요.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됐다. 오케이.
그러면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건 뭐예요? 컴퓨터가 수학적 추론을 거의 완벽하게 해야 데카르트가 깜짝 놀라겠죠. 맞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를 깜짝 놀래킵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언어와 수학적 추론은 정신만 갖는 특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뭘 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 원리. 오케이. 그럼 이 단순성 원리에 대한 정의를 해줬어요. 에 의해서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아하, 그럼 보세요. 동일론자는 뭘 끌고 왔냐면 단순성의 원리라는 걸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자는 지금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끌고 왔고 동일론자는 단순성의 원리를 끌고 왔어요. 단순성 원리라는 건 뭐냐?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잡한 것이 필요가 없다면 가정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언어나 수학적 추론은 정신만 갖는 특성이 아니야. 그러면 더 복잡한 것,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독립적인 정신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A로 묶여 있으니까 9번 문제를 풀어야겠죠.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 이제 다시 이원론이 재반박하고 싶은가 봐요. 맞죠? 뭔가 화작스러운 문제입니다. 비판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상 비판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옹호하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일론자의 주장입니까? 그렇죠. 이건 동일론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not 무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옹호하지 않습니까? 동일론자의 주장을? 옹호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1번과 복부 지우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적인 것만 따라하지 감성은 따라할 수 없어. 그러면 옹호하지 않습니까? 옹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 뭔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요?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동일론자의 주장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괜찮죠?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거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옹호하지 않았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거야. 요런 얘기. 요런 게 이제 뭐인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썰, 중국어 방에 대한 이야기죠. 중국어 방에서 이제 같은 함수적 입력을 나타내면 함수적 입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정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글들끼리 유기적으로 엮이면 좀 재밌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9번 비판 문제 무관하지 않고 옹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문단으로 가서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그러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요 얘기예요. 정신만 갖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동일론자가 다 반박을 했어. 근데 또 뭐냐면 육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는데 정신은 의심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가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온 거예요. 맞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만 갖는 특성이 뭐냐? 정신은 의심이 불가해. 하지만 육체는 의심이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책 한 권이에요. 내용이 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책 내용 배경식 정도로 알아두세요. 이 세상이 어떤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악마가 나의 모든 세상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조작된 거고 이게 전부 다 꿈이라고 치자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악마가 조작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뭐 많은 이제 조롱 비슷한 희화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무려 얕잡아 볼 건 아니에요. 네, 궁금하시면 책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의심하기 위해선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의심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정신을 의심하려면 정신이 존재해야 의심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건 정신의 작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한데 다른 하나는 의심 가능하지 않으니까, 즉 두 개의 특성이 다르니까 정신과 물질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정약용이란 사람이 있고 다산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같다 이거예요. 사실은 같다.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걸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정약용과 다산이 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알았냐면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쓴 거야 라는 말에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끼어들어서 아니야 목민심서는 다산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불친절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약용과 다산이 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 이거지.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아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사람은 정약용과 다산이 같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란 얘기는 즉 논리에 안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맞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네, 요까지는 이해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니냐? 아, 그건 아니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8번 문장이 재밌다 이거예요. 마지막에서 빵! 한번 여러분들의 히트를 합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걸 포함하면 적용될 수 없어. 그럼 다시 의심이나 생각을 포함해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적용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누구? 이원론자가 뭘 얘기했냐면 정신을 의심할 수 없는데 육체는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일론자가 뭘 얘기하냐면 의심이라는 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지. 몰랐을 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면 다시 데카르트가 정신은 의심할 수 없는데 육체는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다른 특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신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같은 건데 네가 다른 걸 모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너가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동일론자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서 길게 얘기는 했는데, 동일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생각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걸 가지고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 글을 마무리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유형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 전혀 아니죠. 인간관계를 뭐 이 정도면 수필 정도는 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일상 뭐 이런 거 없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왠지 맞을 것 같아. 기술에 적용된 원리. 기술에 적용된 원리가 아니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다. 어떤 뭐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인간과 사물의 본질, 즉 이제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뭐였냐면, 컴퓨터가 정신을 가질 수 있냐? 인간만 정신을 갖는 거냐? 컴퓨터도 정신을 가질 수 있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하기 전에 5번은 결국에는 뭐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논지 전개 방식 묻는 문제인데 약간 형식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가 제 결론이에요. 그냥 형식. 신형식. 뭔가 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형식일 뿐이다 이거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게 뭐인 거예요? 아까 정약용인 거는 아는데 목민시설을 쓴 사람이 다산인 걸 모르는 이런 얘기를 갖게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안 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거지. 뭐 하면? 모르면 의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 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이 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아까 뭐 있었죠? 컴퓨터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어. 컴퓨터는 정신이 없어. 물리적인 체계에는 정신이 있을 수 없다요.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이 아니야. 물리적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자나 X선은 물리적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 대상이 아닌 걸 여기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물리적 대상이 아닌 걸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려면, 맞지? 그러면 이 3번이 맞으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면 물리적 대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비물리적 대상이야. 3번의 논리가 이렇다고. 3번의 논리가 눈에 보여야 물리적 대상이고 눈에 안 보이면 물리적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해야 3번이 맞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리적 대상과 정신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 언어나 수학적 추론, 의심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다로 물리적 대상과 정신을 나눈 적이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3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갖고 온 거냐면, 3번은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정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정신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점,
원자나 X선과 정신의 공통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적 대상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면 다르다. 아니지. 라이프니츠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물리적 대상은 정신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이 둘은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같다면 특성들이 같아야 된다. 그럼 특성들이 같다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예상하지 않았지. 왜?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할 기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컴퓨터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기억을 찾아봐야지. 기억이 어디 갔냐? 아유.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7번의 문제는 이거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인 거잖아요. 동일론자는 별도가 아니다. 정신과 물질은. 그러면 컴퓨터도 뭘 가질 수 있다? 정신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컴퓨터도 인간과 달리 뭔가 정신을 가질 것이다는 맞는데? 맞지? 그러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 어머. 자, 1에서 3번이 있네요. 맞죠? 네,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2번은 완전 틀린 얘기죠. 인간은 정신이 없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답이 하나인데 인간과 같은 정신이냐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이냐가 남았어요. 그때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답이 안 되거든요.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이해돼요?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다시 컴퓨터가 언어를 쓸 때도 종류가 다른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이렇게 답을 고르시는 가장 적절하고요.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 정도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요건 추론이에요. 추론. 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됐죠? 8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합니다.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하면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고 악령이라고 하는 건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뭘 가정하니만이 단순성의 원리죠. 더 복잡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령과 병원체 중에서 악령은 더 복잡한 존재잖아요. 병원체는 더 간단한 존재고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를 가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단순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없어. 이건 왜 생각할 수 없을까? 아까는 모든 생각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뭐가 문제냐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봐봐. 하늘에 태양은 존재해. 하지만 태양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뭐가 문제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모순. 그래서 얘는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예요. 자, 근데 뒷내용을 봅시다.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왼손은 있는데 오른손은 없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생각은 들지만 문장만 보면 논리적 모순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가에서는 단순성 원리에 의해서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뭐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악령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가능성을 모두 들여다보면서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라고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악령도 마찬가지. 악령이 존재한다라는 주장만 반박하면 될 뿐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얘는 보기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그러면 다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라는 게 뭐였더라? 앞에 가야 있죠. 앞에 가야. 맞죠? X와 Y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라는 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의 정의였어요. 근데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없을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한 대상이 아닌 거잖아.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사라졌다라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논리적인 모순인데 맞지?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왼손은 있다 오른손은 사라졌다 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답이 없네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 4번이 문제인데 4번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아닌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정답을 얘기하자면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한번 제 해설을 잘 들어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걸 포함할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려해야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왼손은 있다라는 생각, 오른손은 사라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면 동일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모를 뿐 왼손과 오른손이 같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왼손과 오른손은 다른 거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한 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이걸 근거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동일론자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얘가 좀 어려워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8번 같은 거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 10번. 네, 10번. 이게 이제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답은 일단 나머지는 이제 해설을 안 해도 제가 글 읽으면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답은 3번인데 C를 볼까요? C.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 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해. 그러면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한다. 또렷하게 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육체와 구분돼요 라는 뜻인 거죠. 맞죠? 육체는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은 육체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내 정신이 육체와 구분돼서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화학적인 조성을 띄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화학적인 조성을 띈다는 얘기는 물리적 체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리적 체계라는 얘기를 또 비슷한 말로 옮기면 육체의 일부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데카르트는 정신이 화학적 조성을 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문맥상 의미도 안 맞아.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2번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2번도 한번 볼까요? B 어디 있죠? 여기.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 그러면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가지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하는 그런 기계를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기계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의 일부인 거죠. 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데이터 이동권으로 가보죠.